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산세무 2급 과정을 개설해서 잠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진 않아서 여러분이 혹시 교재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재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 교재 그대로 쓰시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참고사항 있으면 교재에다 옮겨 관련 내용을 찾아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교재에 다 목차 있으니까 그 목차 부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으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교재가 없으시면 구입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환을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하는 내용 교환이랑 문제풀이랑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교환은요, 여러분 교재보다 조금 좀 불필요한 내용을 빼서 약간 요약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교환은 여기 네이버 카페 가시면 있습니다. 네이버로 가셔서 회계랑 세무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이렇게 회계랑 세무랑이라고 있어서 좌측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 강의라고 돼 있으시죠? 이쪽에 오셔서 여기 전산세무 2급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강의안이 다 첨부 서류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시험 응시하는 사이트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시험 응시하는 사이트 가면 공지사항 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다고 새로운 버전이 게시된다고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올 겁니다. 올해 19년에 지금 이게 세 번째거든요. 2월 달에 업데이트가 한 번 있었고 3월 달에 두 번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께 3월 14일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는요. 여기 수업용 프로그램이란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재설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yes 하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로 설치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키셨을 때 여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여기 상단이 업데이트 버전 나옵니다. 지금 19년 3월 14일로 되어 있죠.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으시면 꼭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요약집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약집은요, 남들이 아무리 잘 만든 건 그냥 남들 겁니다. 요약집은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서점에 가면 요약집이라고 이렇게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건 그냥 그 책 제목은 요약집이라고 돼 있지만 나한테는 요약집이 아니라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요약집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중에 한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책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간 여유가 없거나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으시더라도요. 최소한 30분이라도 하루에 최소한 30분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듬이 안 깨집니다. 여러분 공부란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으면 그 다음에 더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 진도는요, 이론하고 실기가 조금 병행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같은 데는 이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실기 이렇게 뒷부분이 실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랑 관련돼서 실기적인 회계 처리라든가 관련 서류 작성하는 거 그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요. 여기 기출문제 풀이도 따로 올려놨거든요. 지금 19년부터 한 해밖에 안 올라가 있지만 제가 19년도부터 올려놔서 그 전 것도 시간 되면 올리거나 그럴 텐데 아마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지만 혹시 기출문제 풀이 갖고 공부하셔서 하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십시오. 유튜브에 아마 검색어로 전산세무회계 기출문제 풀이라고 치시면 기출문제 풀이 쭉 다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 1급부터 세무 1급까지 그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카페에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카페에 가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전산세무 1, 2급 질문, 전산회계 1, 2급 질문이죠. 이 코너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답변은 바로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제가 뭐 컴퓨터 앞에 매일 앉아 있는 게 아니니까 매 시간, 예, 그렇지만 뭐 오늘 질문하시면 늦어도 보통은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캡처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책을 그게 뭐 문제 같은 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해야겠다.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도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올리시면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손으로 타이핑해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너무 길다. 그래서 카메라를 캡처해야겠다. 그럴 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저작권 문제를 좀 피할 수 있어서 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 요 메일 주소로 그럴 때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요, 회계 기초적인 앞에 본 내용에 들어간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조금 간략하게 할 겁니다. 본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은 거의 회계 1급 과정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회계 기초 이론부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회계 여러분들이 세무 2급 과정이니까 회계 1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크게 뭐 기본 강의를 그렇게 오래 잡을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할 땐 우리는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3단계가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KIFRS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건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냥 이건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회계 기준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수업 내용을 진행할 거고 시험도 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나는 조금 더 회계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나중에 그런 욕심이 있으시면요. 얘를 배우시면 됩니다. KIFRS라고 한 거 국제회계 기준을. 이게 조금 더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들 중에서 제조업을 공부할 겁니다. 제조업이 업종의 꽃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우리가 배운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면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걸 항상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의 분류.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됩니다. 물론 하나 더 뭐 세무회계까지 원래 세 개로 구분하지만 세무회계는 우리한테 아직 수업 내용의 과정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빼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 이거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어떻게 출제하겠습니까? 당연히 둘이 비교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섞어 놓겠죠. 오답으로 만들 때. 그래서 둘이 잘 비교하는데 가장 많이 잘 출제되는 포인트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대상이라는 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여러분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네,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경영자 관점인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경영자 관점,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주주겠죠. 주주, 채권자, 정부 뭐 그런 게 외부 기관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이렇게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갭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영어의 약자인데요. 저걸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란 겁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원칙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그 밑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첫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런지만
그러니까 보통 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이 시험에선 좀 나오는 포인트니까 저 윗 두 줄을 주로 유념해서 보시고 밑에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기간, 회계 연도 같은 말입니다. 뭐 더 줄이면 기수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사업 연도는 세법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사업 연도. 물론 제가 다 똑같다고 했는데 원래 뭐 이게 회계 기간하고 사업 연도는 원래는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은 회계 기간을 다 이렇게 두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뭐 회계 기간이나 회계 연도나 사업 연도도 다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시험의 키워드는요. 회계 연도 뭐 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 밑에는 이제 참고인데 혹시 이제 문제 읽다가 여러분이 기중에 올해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 말을 써준 이유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기초 재고는 없다는 거. 그래서 기초는 0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보시면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기초는 없다는 소리구나. 그 말을 기중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 말로 바꿔서 출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중요하죠. 이게 재무회계의 최종 목표죠. 재무회계는 해서 결국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제표 5가지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마 회계 1급 할 때도 이건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한테 있다는 거. 물론 작성은 회계 담당자들이 하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최종적인 승인은 경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중요하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회계 1급 할 때도 배우셨을 겁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저건 알고 계셔야 되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땐 유동과 비유동을 구별해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 유동, 비유동. 유동은요,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거. 1년 이내 할 수 있는 걸 유동. 비유동은 1년이 초과되는 걸 비유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 구분과 통합 표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구분해 줘야 되고, 중요한 건 구분하고요. 성질이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그걸 통합 표시라고 하죠. 이 통합 표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합 표시한 겁니다. 이게 뭐랑 묶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현금, 그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 예를 들면 보통, 예금, 뭐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구분해서 표시한 거고요. 이걸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했다. 그게 통합 표시죠. 그 다음 총액 표시, 이거는 반대말도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오답으로 반대말이 나올 테니까 순액 표시. 순액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 총액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총액이 원칙이라는 거, 순액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 잉여금을 구별해서 표시한다. 여러분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 또 하나요? 자본 잉여금.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해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건 이익 잉여금,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걸 자본 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해야 됩니다. 잉여금이 뭡니까? 잉여란 뜻이 남았다는
뜻이죠. 예, 남았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해서 남았는데 이익잉여금은요. 예, 말도 물건을 팔아서 회사는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손익거래라는 말의 의미고요. 그래서 벌었다면 이익잉여금이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했다. 자본은 누구랑 거래하겠습니까? 예, 주주들하고 거래하겠죠. 그 주주들하고 거래했을 때 남은 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표시한다. 그 다음 미결산 항목 금지. 미결산 항목은 금지된다. 미결산 항목은 금지라는 말은요. 이때는 써도 됩니다. 기중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는 쓰지 말라? 기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말이 언제입니까? 12월 30일에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걸, 그걸 미결산 항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급금, 가수금, 뭐 현금, 과부족 이런 계정 과목들은 평소에는 써도 되는데 12월 30일 날에는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손익계산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이 뭡니까? 차변의 총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러면 뭐가 된다? 총수익. 그게 손익계산서 등식이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구분 계산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총액 표시해 줘야 된다. 여러분 얘는 똑같죠? 총액 표시란 말은 재무상태도 총액 표시고 손익계산서도 총액으로 써라. 뭐로 쓰지 말고요. 순액으로 말고 순액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의 구분 계산이란 말은요.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얘는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양식 어떻게 합니까? 회계 1급에서도 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 근데 옆에요. 매출 원가는 제가 옆에 써놨죠.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기초 재고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뺀 거. 이걸 매출 원가라고 한다는 거. 매출 원가도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매출 총익에서 다시 뭘 뺍니까? 판관비를 빼면 뭐다? 영업이익이다. 그 영업이익에다가 다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그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한다. 거기서 뭐도 빼주면요. 법인세도 빼주면 그게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 끝에 이름이 뭐로 끝납니까? 매출 총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여러분 이익을 그냥 딸랑 하나 구하는 게 아니죠. 이익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계산해 줬죠.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도 매출 총이익을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영업이익 계산하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계산하고 당기 순이익 계산해서 그게 구분 계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 중에 이제 세 번째 자본 변동표가 있죠.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이 변하는 변동된 걸 나타내주는 표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런데 밑에 아랫줄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자본을 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주죠.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변동표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주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자 아니에요. 채권자나 채무자와의 관계 정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소유주들이 대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7번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작성됩니다. 영업활동에서 작성하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작성되는데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 네, 현금주의로 작성합니다. 우리 말 안 나왔지만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발생주의.
현금주의죠. 그래서 우린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었던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는 다 발생주의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구요? 현금 흐름표만 예외입니다.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왜 그러냐? 현금 흐름표는 이름 내에서 뉘앙스가 느껴지죠, 여러분. 현금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타납니다. 현금 들락달락거리는 게. 그래서 그게 현금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라는 거 저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재무 얘기할 때 기본 가정이 있는데 기업 실체의 가정, 네, 기업과 소유주는 분리되어 있다. 기업은 독립된 주체라는 거. 그 다음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회사는 계속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걸 물론 사업하다 망할 수 있지만 사업할 때 여러분 망하는 걸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없죠. 회사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그걸 계속 기업주의의 가정이다. 그런데 이 계속 기업 가정하고요, 얘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계속 기업의 가정은 역사적 원가주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그건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거. 그 다음 기간별 보고의 가정, 네, 회계 기간, 그죠? 위에서 회계 기간, 회계 연도 그런 말 나왔죠. 회계 기간을 자릅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라서 보통 어떻게 자릅니까?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보통 자르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1년 단위로 자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라서 이렇게 1년 단위로 보고하죠. 그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자르는 바람에 이런 표현들이 파생된 거죠.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란 말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수가 뭡니까? 아직 못 받았다. 미지급, 아직 안 줬다. 선급, 미리 줬다. 선수, 미리 받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발생과 이연이죠. 이 발생과 이연은 이제 결산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시험에 아마 이 세 개 중에 낼 때 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거랑 관련시켜서 다음 중 이것들의 근거가 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목적 적합성은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필요한 정보,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정보는 당연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둘 다를 가진 정보가 제일 좋은 정보겠죠. 나한테 필요하면서 그 정보가 정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뭐라고? 상충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 관계. 상충이 뭡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좋으면 신뢰성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반대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신뢰성이 좋으면 목적 적합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우린 선택에 문제가 남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시험 내는 포인트는요. 밑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써놨습니다. 뭐요?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신뢰성의 세 가지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자, 시험은 좌측과 우측에 있는 걸 섞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한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쪽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힐 수 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자, 신뢰성. 여러분 충실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죠. 중립성. 중립적이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객관적이죠. 그 다음 검증 가능성. 여러분 검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걸 검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도 신뢰성에 관련된 속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얘기는요. 사례입니다. 목적 적합성의 사례, 공정가치.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선택하면 목적 적합성은 좋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은 떨어지고, 반면에 역사적 원가를 선택하시면 신뢰성이 좋습니다. 거꾸로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기준을 선택하시면 목적 적합성이 좋다,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완성 기준을 쓰면 신뢰성이 좋아진다. 대신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낼 수 있습니다. 뭐 공정 가치를 선택하면 신뢰성이 향상된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죠. 공정 가치를 선택하면 목적 적합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 그 하단에 회계 기준과 개념 체계. 네, 회계 기준과 개념 체계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기껏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이 정도 말만 낼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누가 더 우선한다?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단 더 우선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일종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개념 체계는 약간 윤리적인 거거든요. 윤리의식 같은 거기 때문에 개념 체계는 안 지키면, 우리 윤리 같은 건 안 지키면 좀 욕먹죠? 욕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회계 기준을 안 지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과 개념 체계가 서로 다를 때는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개념 체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11번 그 하단에 가시면요.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를 취하는 이유, 목적은 재무적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보수의 목적입니다. 이 보수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게 이익은 어떻게? 늦게, 낮게.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이 보수주의의 단점은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일관성이 조금 약간 단점으로 지목되는 게, 보수주의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점이 지목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대체 왜 이게 보수주의를 취하는 거 맞냐, 합당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단점을 물어보는 건 시험에 한 번인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 근데 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텐 보수주의 이거 가지고 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좌측 우측이 있을 때, 제가 여기가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오른쪽 방법을 선택하면 보수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방법에 비해서 선입선출법보다는 후입선출법을 선택하시면 이익은 어떻게 나온다? 낮게 나옵니다. 늦게 낮게 나옵니다. 이익이.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정률법을 선택하시면 이익은 늦게 낮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을 선택하는 것보다 수익적 지출을 선택하시면 이익은 늦게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회계 1급 할 때 이런 용어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뭐랑 같은 말입니까? 자산. 수익적 지출은 뭐랑 같은 말입니까? 비용. 그러니까 자산 대신에 비용으로 하면 이익은 늦게 낮게 계상된다. 그래서 요 사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수주의에선 요 사례 가지고 시험이 가장 잘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셨을 테니까 회계 1급 과정에서, 자, 자산은 윤곽은 가지고 계셔야죠.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눈다. 그런데 다시 이 유동자산을 몇 개로? 두 개로. 당자와 재고로. 비유동자산은요, 네 개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네 개로 구별된다. 그래서 자산은 아주 세밀하게 보면 몇 개로 쪼갭니까? 6개로 쪼개지죠. 넓게는 2개고. 요 윤곽을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 부채는 좀 단순하죠. 부채는 딱
2개네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다음 자본은 5개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금액, 이익잉여금. 자본은 이 5가지로 구별되신다는 거. 이게 대략적인 윤곽이니까 이 윤곽 정도는 가급적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회계 1급 할 때도 이게 막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그럴 텐데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 이게 기본적인 이제 기초 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얘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저게 윤곽이 잘 안 떠오르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여기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화면이 있죠. 그러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좌 자산, 재고산 요 2개가 뭡니까? 유동 자산, 투자부터 기타 비유동 4개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요게 뭡니까? 비유동 자산 2개. 그다음 부채는 2개입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다음 요건 자본이고 몇 개입니까? 5개. 똑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간격이 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간격이. 여기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뭡니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계정들이고 분류고 이 하단은요. 손익계산서죠. 하단 부분은. 그래서 그걸 좀 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별 지으려고 요 칸이 벌어져 있는 이유가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땐 이 화면을 많이 참고하시면 처음에 나는 이거 안 봐도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게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가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났을 때 계정 과목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아마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을 테지만 사실 계정 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격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은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잘 쓰는 계정 과목을 예시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우린 무슨 계정 과목이 필요한데 여기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때 만들 때 문제는 만들 때 이름을 뭐로 만드냐 그거보다는 어느 체계에 가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당좌 자산 속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유형 자산 속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지 유동부채 가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분류를 잘 하시는 게 실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런 거 이 계정 과목들 아마 회계 1급 때 만들 때 여기다 계정 과목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성격 있죠. 성격은 또 뭐로 정할지 여기 관계 코드는 뭐로 할지 이런 걸 잘 설정하시는 게 여러분 회계 지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계 1급 시험 볼 때는 문제제 이런 걸 다 알려주죠. 그래서 쉬웠을 테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설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회계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자꾸 보셔서 여기 체계를 익히셔야 됩니다. 계정 체계를. 그게 나중에 기본적인 회계 계정 과목 다루는데 뼈대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이걸 보고 하셔도 되니까 말씀드린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 가서 여기를 좀 컨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 거의 다 이름들이 써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주자주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회계 기초이론에 대한 기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에서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강의를 안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는 조금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대신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